서울 외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25평형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502호에 혼자 사는 70살의 이선희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 처음 1년은 눈물로 보냈고 둘째 해는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3년째에 접어들자 선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베란다에 놓인 국화 화분에 물을 주는 게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국화야, 오늘도 잘 있었니? 선희는 노란 국화 꽃잎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 국화였거든요. 가을마다 집 안가득 국화를 들여놓고 이 향기 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던 그 사람. 선희는 남편이 떠난 뒤로도 국화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리차가 끓는 동안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죠.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보리차를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이야기했을 텐데요. 이제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선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이준성. 올해 42살이 된 준성이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7년째였고 아내 최유진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들 부부를 만났어요. 주로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요. 평소에는 전화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죠. 선희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죠.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선희가 인터폰으로 물었죠. 어머님, 저예요. 유진이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혼자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준성이와 함께 오거나 아예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죠. 유진아, 어쩐 일이니? 들어와. 문을 열자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백화점 갔다가 이거 보고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받으세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 한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8만 원짜리더군요. 선희는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준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고맙다. 어머님 항상 저희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려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유진이 꺼낸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저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 제가 요즘 힐링 여행 프로그램을 알게 됐거든요. 강원도 쪽에 있는 한옥 펜션인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이 정말 편해진대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선희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게다가 왜 준성이는 빼고 자기만 데려가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준성이는 안 가니? 남편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정도래요. 그래서 저라도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요. 유진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도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선희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 좋지. 가자.
선희가 그렇게 대답하자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실 거예요. 참,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이번 여행은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간다고요?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이 어떻게 지내냐고요? 핸드폰을 안 가져가? 그럼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님. 펜션에 공중전화도 있고요. 저도 핸드폰 안 가져갈 거예요. 우리 둘 다 완전히 쉬는 거죠. 유진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선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죠. 사실 선희도 핸드폰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도 서툴렀고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아들이 깔아줘서 겨우 쓰는 정도였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어머님 최고예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선희는 현관까지 며느리를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선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선희는 여행 준비를 하며 마음이 조금씩 들떴어요. 오랜만에 멀리 나가는 거니까요.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가방 안쪽에 살짝 넣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간다. 선희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핸드폰은 거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정확히 10시 초인종이 울렸죠.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했어. 그럼 출발할까요? 차가 아래 주차장에 있어요.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유진의 차가 서 있었어요. 선희는 조수석에 앉았고 유진이 운전석에 올라탔죠. 차가 출발하자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는 속도를 냈죠.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유진이 말했어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어느새 선희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희는 차가 멈춘 느낌에 눈을 떴어요. 창밖을 보니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는 산속이었습니다. 어머님 도착했어요. 유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죠. 선희도 따라 내렸습니다. 눈앞에는 전통 한옥 건물이 보였어요. 기와 지붕에 나무 기둥, 그리고 마당에는 정원수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조용하네. 선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앞장서서 걸어갔죠. 어머님, 이쪽이에요. 한옥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온돌방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차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쉬세요. 제가 짐 정리할게요. 유진은 능숙하게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대나무 숲이 보였죠.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유진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가 올라왔어요. 어머님 드세요. 고맙다. 너도 같이 먹자.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선희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네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유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펜션 주인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응, 그래. 유진이 나간 뒤 선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대나무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선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안 가져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통화를 하는 거죠? 내일 서류 가져올게요. 도장은 이미 챙겨왔어요. 도장? 무슨 도장?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유진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선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펜션 주인 만나고 왔니? 네, 어머님. 내일 아침 식사 시간 확인하고 왔어요. 유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그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선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도장.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선희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50분.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셈이었죠.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뻐근했어요.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봅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유진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침 금방 될 거예요. 응, 고맙구나. 선희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 지붕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공기는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죠.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치가 상에 올랐죠. 유진은 선희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점심에 해드릴게요. 선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갈비찜 얘기를 했나? 네, 어제 저녁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진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었죠. 아, 그랬나. 내가 깜빡했나 보네. 어머님,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걱정돼요. 유진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주 그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선희는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산책이나 하실래요? 뒤쪽에 산책로가 있대요. 그래, 좋지. 둘은 한옥을 나서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걷는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런 공기는 서울에서 맡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유진이 벤치를 발견하고 앉자고 했어요. 선희도 다리가 아파서 앉았죠. 그때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선희는 유진의 표정이 진지해진 걸 느꼈어요. 요즘 독거노인 세금 제도가 바뀌었대요.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세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대요. 유진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선희가 보니 빽빽한 글씨로 가득 찬 법률 문서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뭐니?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랑 예금 관련 서류예요. 세무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준성 오빠가 세금 덜 내도 된대요. 선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니? 간단해요, 어머님. 여기 표시된 곳에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선희의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너 이걸 어떻게 가져왔니? 어머님, 지난주에 여행 준비하실 때 제가 챙겼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선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진이 또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혼란스러웠죠.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건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혹시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진의 말에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그때 선희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스쳤어요. 치매. 유진이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닐까요?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선희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머님, 일단 이 서류만 처리하고요. 나중에 서울 가서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괜찮죠? 유진은 서류를 선희 앞에 펼쳐놓고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기 어려웠죠. 이거 정말 세금 관련 서류 맞니? 네, 어머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준성 오빠한테도 말했어요. 오빠도 어머님이 서명하시는 게 좋겠대요. 준성이 알고 있다는 말에 선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다면 나쁜 일은 아니겠죠. 선희는 도장을 받아들고 서류에 찍었어요. 쿵.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유진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불안해졌죠. 숙소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약속대로 갈비찜을 해왔어요. 하지만 선희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아까 그 서류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님 입맛 없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아니야, 맛있어.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선희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어요. 유진은 선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유진이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펜션 사무실에 가서 내일 체크아웃 시간 확인하고 올게요. 좀 쉬고 계세요. 유진이 나간 뒤 선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유진의 가방이 방 한쪽에 놓여 있었죠. 선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어. 선희는 가방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옷가지와 화장품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수첩이 끼어 있었죠. 선희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0월 15일 어머니 여행 제안. 10월 22일 출발. 10월 23일 서류 1차 처리 완료.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0월 24일 서류 2차 처리 예정. 10월 25일 치매 진단서 병원 제출. 10월 28일 명예 이전 완료 목표. 치매 진단서? 명예 이전? 선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파트와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선희는 수첩을 덜컥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죠. 진정해야 해. 선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선희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돼? 선희는 앉아서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유진에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죠? 게다가 핸드폰도 없어서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희는 문득 생각났어요. 펜션 사무실에 공중전화가 있다고 유진이 말했었죠. 선희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한옥 건물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관리 사무실이라고 쓰인 간판이 달려 있었죠.
선희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이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공중전화 좀 써도 될까요? 네, 저기 있습니다. 남자가 가리킨 곳에 초록색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선희는 주머니를 뒤졌죠. 다행히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선희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친구 박금자의 집 전화번호였죠. 금자는 선희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어요. 여보세요?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야, 나야. 선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선희는 목이 메었어요. 친구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죠. 금자야, 나 지금 이상한 데 와 있어. 뭐? 무슨 소리야? 선희는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 여행 온 것, 서류에 도장 찍은 것, 그리고 수첩에서 본 내용까지 전부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수첩을 봤어. 분명히 치매 진단서라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명예 이전이라고. 선희야,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내가 갈게.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강원도 어디래? 일단 펜션 이름이라도 알려줘. 아니면 주소. 선희는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직원이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선희는 금자에게 주소를 불러줬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출발할게.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알았지? 응, 고마워 금자야. 전화를 끊고 나니 선희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금자가 온다니까요. 선희는 사무실을 나와 다시 한옥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니 유진이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 선희는 거짓말을 했어요. 유진은 의심하는 눈빛으로 선희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식사를 차렸지만 선희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금자 생각만 났죠. 빨리 와줘, 금자야. 식사를 마치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에 병원 하나 들렀다 가려고요.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 검사? 분명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였죠. 나는 병원 안 갈 거야.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왜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난 아프지 않아. 병원 갈 필요 없어.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싫다고 했잖아.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희가 이렇게 크게 소리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 나한테 뭐 하려는 거니?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님,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어머님, 제 수첩 보셨죠? 유진의 차가운 미소를 보는 순간 선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 쪽으로 다가왔죠. 어머님,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너 정말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구나.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럼 수첩에 적힌 건 뭐니? 치매 진단서 명예 이전. 다 거짓말이니?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꿔 다시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준성 오빠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빚이에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오빠 회사도 연쇄부도 위기예요. 지금 당장 3억 원이 필요해요. 선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억 원이라니요. 그래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니?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잠깐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빌린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된 걸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니? 그것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빠가 파산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준성이가 알고 있는 거니?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몰라요. 제가 혼자 계획한 거예요. 뭐?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모르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빠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유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너 지금 사기치는 거잖아.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그 큰 아파트에서 외롭게. 어차피 나중에 다 준성 오빠 갈 거예요. 그럼 미리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선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요. 어머님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유진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안 돼. 난 동의할 수 없어. 어머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유진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미 1차 서류는 처리됐어요. 어머님 도장도 받았고요.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에요. 너 미쳤구나.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어요.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요. 유진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바깥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흔들었지만 열리지 않았죠. 문 열어. 유진아, 문 열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희는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해?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금자가 오고 있었죠.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선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이 있었지만 너무 높았습니다. 게다가 창살이 쳐져 있어서 나갈 수도 없었죠. 선희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금자 생각만 났죠. 제발 빨리 와줘.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죠. 금자야. 선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차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내렸죠. 하지만 그 사람은 금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희의 아들 준성이었어요. 준성은 한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유진아, 나야. 문 열어. 잠시 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과 준성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 친구한테서 연락받았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지금 설명이 필요해? 당장 어머니 계신데 데려가. 준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희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오빠, 진정해요. 어머님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치매 진단서? 명예 이전? 너 정신 나갔어? 오빠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준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어차피 나중에 다 오빠 거 될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미리 쓰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재산이잖아. 둘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선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며느리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준성은 선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준성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괜찮아. 준성은 선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유진이 막아섰어요. 오빠 안 돼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비켜 유진아. 오빠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회사 살릴 수 있어요. 유진이 준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성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유진아, 내가 회사 때문에 어머니를 팔 수는 없어. 오빠. 그리고 우리 이제 끝이야. 준성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 나는 이런 사람이랑 못 살겠어.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나가니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금자였습니다. 금자는 차에서 내려 선희에게 달려왔죠. 선희야. 괜찮아? 응, 금자야. 고마워. 금자는 선희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준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성아,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네, 금자 이모. 죄송합니다. 준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셋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성이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죠. 뒤를 돌아보니 유진이 한옥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준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준성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준성아. 나는 괜찮아. 금자가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선희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혼자 있으면 무서울 거 아니야. 고마워, 금자야. 하지만 난 내 집에서 지낼 거야. 선희야. 괜찮아. 나는 강해. 선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여줄 수는 없었죠. 아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 안을 비췄어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죠. 집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준성이 선희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준성아. 너 회사 가야지. 회사는 괜찮아요. 오늘은 어머니랑 있고 싶어요. 준성은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선희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도 하고 오후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녁 때가 되자 준성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뭐 해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선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그리고 된장이 있었어요. 선희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선희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역시 집이 최고였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준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유진이가 한 짓은 명백한 사기예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이대로 두자. 하지만 어머니. 준성아, 그 아이도 절박했던 거야. 남편 회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너도 힘들겠지만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 부부는 쉽게 갈라서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준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건 아들이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준성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죠. 밤이 되자 준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괜찮아, 준성아. 집에 가. 싫어요. 오늘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결국 준성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선희는 침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집 침대에 누우니 몸이 편했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유진의 차가운 미소, 수첩에 적힌 글씨, 잠긴 방문. 모든 게 악몽 같았죠. 선희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준성이가 지켜줬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정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친구 금자와 함께 작은 가게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선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옥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선희는 깨달았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걸요. 혼자서도,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기로요. 마침 금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둘은 의기투합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선희야, 우리가 만든 반찬이면 분명 잘 팔릴 거야. 50년 넘게 요리한 솜씨인데. 금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2천만 원씩 모아서 총 4천만 원으로 가게를 차렸죠. 위치는 수원 시내의 재래시장 한쪽이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어요. 간판에는 국화 반찬 가게라고 적었습니다. 선희가 좋아하는 국화 이름을 따서 지었죠. 오전 9시 선희와 금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반찬들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었죠. 금자야, 손님이 올까?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금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반찬 맛보면 다들 단골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금자도 사실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애쓰고 있었죠. 첫 손님이 들어온 건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기 새로 생긴 가게네요. 뭐 파세요? 반찬이요. 집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맛보기 드려볼까요? 금자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희는 얼른 작은 접시에 깍두기와 멸치볶음을 담아내왔죠. 여자는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요. 요즘 이렇게 맛있는 깍두기 찾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담갔어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깍두기 한 통과 멸치볶음 한 팩을 샀어요. 총 25,000원이었죠. 맛있으면 또 올게요. 여자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선희와 금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뼉을 쳤어요. 우리 첫 손님이다. 그러게. 시작이 좋은데? 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5명의 손님이 더 찾아왔어요. 하루 매출은 12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던 그 여자가 친구들을 데려왔거든요. 언니,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친구들도 반찬을 사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은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매출이 30만 원을 넘었죠. 선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졸였어요. 금자는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담당했죠. 둘은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야, 유진이는 어떻게 됐어? 금자가 어느 날 물었어요. 선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준성이가 이혼 절차 밟고 있대. 그래? 준성이가 결심한 거야? 응. 나는 말렸는데 애가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고. 선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어도 부부가 갈라서는 건 마음이 아팠거든요. 선희야, 그건 준성이가 결정할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알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 금자는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둘은 다시 일에 집중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게를 연 지 2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준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희는 깜짝 놀랐죠. 준성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 가게 구경하러 왔죠. 어머니가 직접 반찬 파신다니까 안 올 수 없죠. 준성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들,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치통들. 모든 게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이렇게 가게까지 차리시다니. 뭐가 대단해.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거야. 선희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대견해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준성은 가게에서 반찬을 한가득 샀습니다. 총 20만 원어치였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직원들한테 나눠줄게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고맙다, 준성아. 준성이 돌아간 뒤 금자가 말했어요. 선희야, 준성이가 정말 효자네. 너 복 있어. 그러게. 내가 준성이 덕분에 사는 거지 뭐. 선희는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12월 중순 가게는 연말 특수를 맞았어요. 명절 준비로 반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선희와 금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넘는 매출이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둘은 바쁘지만 행복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금자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우리 내년에는 가게 좀 더 키워볼까? 더 키운다고? 응. 지금 이 공간으로는 부족해. 주방도 좁고 좀 더 큰 데로 옮기면 어떨까? 선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금자야, 지금이 딱 좋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욕심내면 안 돼. 금자는 선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아. 욕심내지 말자. 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선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국화 화분이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꽃은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국화야, 미안해. 요즘 바빠서 널 제대로 못 돌봐줬네. 선희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말라있던 흙이 물을 머금었어요. 선희는 마른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내년 봄에는 또 피겠지? 선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국화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어요. 봄이 오면 또 피어날 거라는 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선희는 가게에서 새해 첫날을 맞았어요. 금자와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죠. 새해 복 많이 받아, 선희야. 너도 금자야. 올해도 건강하자. 둘은 떡국 그릇을 부딪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오후에 준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성아. 새해 복 많이 받아.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선희가 물었습니다. 준성은 여자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제 회사 동료 박서현이에요.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선희는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서현은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성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희는 서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투도 정중했죠. 준성이가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데려온 건가?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준성이가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둘이 앉아. 내가 떡국 끓여줄게. 선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국을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준성과 서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둘의 대화 소리가 즐거워 보였죠. 떡국이 완성되자 선희는 상을 차렸습니다. 준성과 서연이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떡국을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어요. 입에 맞으면 다행이네요. 더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준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 확정됐어요. 다음 주에 최종 서류 나와요. 그래. 힘들었겠다.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으로만 보자. 준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서연을 보며 물었어요. 서연 씨는 부모님이랑 사세요? 네, 어머님.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수원 영통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가까운 데 사네요. 네, 회사도 가깝고 좋아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희는 서연이 마음에 들었어요. 유진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로 착한 사람 같았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준성과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선희는 현관까지 나와서 둘을 배웅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준성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는 게 보였죠. 저 둘 좋은 사이인가 보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그날 밤 선희는 베란다에 나가 국화 화분을 봤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어머, 새싹이 나왔네. 선희는 신기해하며 새싹을 만졌습니다. 연약하지만 단단한 생명력이 느껴졌죠. 그래, 너도 살아있구나. 우리 모두 살아있어.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선희는 춥지 않았죠. 집 안에서는 보리차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베란다까지 퍼져왔어요. 선희는 안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선희는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옥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이혼. 모든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국화에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게로 출근했죠. 금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선희야, 일찍 왔네. 응. 오늘은 김장김치 주문이 많아서 일찍 와야 할 것 같아서. 둘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어요. 오전 10시쯤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한 통 주세요. 네, 잠깐만요. 선희는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아줬습니다. 손님은 돈을 내고 가게를 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말이라 반찬 수요가 많았거든요. 선희와 금자는 쉴 틈 없이 일했죠.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둘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바빴다. 금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희도 동의했죠. 그러게.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니까. 맞아. 우리 올해 매출 목표 달성했어. 진짜? 응. 아까 계산해 봤는데 연 매출 2억 원 넘었어.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1년 만에 2억 원을 벌다니요. 우리 정말 대단한데?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장사 재능이 있는 줄 몰랐지? 둘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 찼어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선희는 셔터를 내리며 가게를 바라봤어요.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었죠. 국화 반찬 가게. 간판에 적힌 글씨가 저녁 노을에 빛났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선희의 마음은 따뜻했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보리차 향기였어요. 아침에 끓여둔 보리차가 아직도 향기를 내고 있었죠. 선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니 거실이 밝아졌어요. 베란다에 국화 화분이 보였죠. 새싹은 이제 제법 자라서 작은 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화분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국화야, 우리 잘 버텨냈다. 그치? 국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어요. 국화도 자신처럼 강하다는 걸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거라는 걸요. 선희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가게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선희는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상을 차리고 앉으니 배가 고파졌죠. 잘 먹겠습니다. 선희는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밥과 얼큰한 찌개가 입안에서 녹아들었죠. 맛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성이었어요.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안부 전화드리려고요. 그래, 고맙다. 너는 저녁 먹었니? 네, 서연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래, 잘했네. 준성과 잠깐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으니 포근했죠. 눈을 감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되겠지.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일이 생길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선희는 국화밭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가 가득 핀 밭이었어요. 바람이 불자 국화들이 일제히 흔들렸죠. 남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웃으며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잘하고 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멀어져 갔죠. 여보.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국화 사이로 사라졌죠.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죠. 평소보다 30분 일찍 깬 셈이었습니다. 선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보리차를 찻잔에 따라 마시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만끽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느낌.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이 찻잔 속에 따뜻한 보리차처럼 선희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합창이었죠.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베란다의 국화 화분에서 새싹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작지만 단단하게 자라고 있는 생명.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모두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야. 선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국화는 겨울을 견뎌야 더 단단해진다고 했죠. 선희도 그랬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더 강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선희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